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11월 27일 9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영국의 미술박물관에는 19세기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시대의 아픔과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구 위에 어느 여인이 눈을 가린 채 맨발로 앉아 있습니다. 하늘은 캄캄합니다. 어두운 하늘에 오직 하나의 별만이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의 눈은 붕대로 감겨 있고 손에는 오직 한 줄만 남은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한 줄 남은 하프의 줄을 튕기려고 합니다. 와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희망. 문병란 시인은 그의 시 희망가에서 이런 글을 남겼지요.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하는 꽃망울을 튼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 위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찾아온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다고 하여도 그래도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다면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세상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세상 만사가 주몽주 또다시 꿈가도다 네, 김희진이 불렀습니다. 희망가. 네,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경제 상황, 또 정치 상황,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과연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 시절인가 아주 팍팍한 세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시작된 또 서울시청에서 광화문에서의 시위가 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앞날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부류가 아니라 아무래도 문학 또 예술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특별히 희망을 이야기하시고 희망을 구현하고 계신 예술가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또 그분의 지향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품어야 될 희망이 무엇인가를 그 단초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단원 FM의 정재민의 아송이라고 하는 A송일까요? 아송일까요? 좀 이따 여쭤보기도 하고요. 네, 노래를 프로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고 계신 우리 정재민 선생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재민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얼굴을 많이 봤고 또 친하게 지내지만 근데 막상 또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또 깊게 나눠본 적은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심을 채운다는 의미에서도 오늘 좀 초대를 해서 정재민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활동을 하신지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또 같이 한번 모셨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민입니다. 네, 아까 아송인가요, A송인가요? A송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죠? 그 A라는 의미가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안산이라는 뜻의 A, 그리고 휴먼의 A, 그리고 스토리의 A,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 휴먼, 스토리. 네. 뭐 따로따로 개별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뭐 하나 엮은다면은 어떤 문장으로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일상과 그냥 이 삶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삶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풍족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론 의식주가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 외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또 예술적인 것, 그 중에서 특히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음악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어떤 행복을 조금 더 충족시켜 주는데 기여하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들으시면 정재민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음악이 아니라 시각미술 쪽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공은 서양화 전공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미술 작가랑 이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화라고 하셨으면 서양화도 여러 분야가 있으실 텐데 어느 쪽이실까요? 서양화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구분을 짓는다는 게 좀 약간 무의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 장르에 좀 더 가까운 작가인 것 같긴 합니다. 유화 쪽이신가요? 수채화 쪽이신가요? 저는 아크릴 쪽, 물감은 아크릴 쪽이 네. 더 주입니다. 안산에는 원래 안산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산에 온 지 오늘 이제 전원석 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한 23년 정도 됐더라고요. 원래 네네. 고향은 어디신데요? 고향은 경남 밀양입니다. 밀양. 네네. 와, 밀양에서? 그러면은 뭐 밀양에서 23년 전에 바로 안산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 밀양에서 태어나기만 태어났고 어렸을 적에 한 울산에서 잠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서 서울에서 쭉 살다가 이제 안산에 내려오게 된 경우입니다. 안산에는 어떤 이유로 오셨을까요?
그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군대 있을 때 저희 집이 그 이사를 했는데 그곳이 그냥 여기 안산이었던 것뿐이었어요. 저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가족들 같이 사시는 거고요. 네네네. 지금 뭐 그 제가 또 형제들이 있는데 이제 제 동생들은 이제 지금은 각자 다른 곳에 살지만 지금 현재 어머니와 제가 여기 안산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뭐 미술을 전공을 하셨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뭐 미술에 대한 재능, 뭐 관심, 소질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소질과 재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늘 학교 대표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아오기도 했었고. 아, 집안 내력이세요? 아니면 뭐? 아니요, 집안 내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들 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신기해하셨는데요. 저희 집안이 원래 약간 좀 공부하는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교육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밀양이 또 양반 도시 아닙니까?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금 뭐 대부분 제 있는 친척 뭐 형제 자매분들도 거의 다 공무원 이쪽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저희 집에서만 이제 저와 제 막내 동생이 유일하게 예술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아, 막내 동생분도 예술 쪽이요? 네, 제 막내 동생도 저와 같은 이제 그림 쪽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친척분들이 좀 많이 신기하셨죠. 네. 우리 집안에 이런 재능이 있는 그 사람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네. 아니, 그럼 본인이, 야, 언제부터 나는 이런 재능이 나한테 그림 그리는 게 있어. 그때 이걸로 내 인생의 길을 한번 가볼 거야. 뭐, 그렇게 결심할 순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는 그냥 단지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 그냥 좋았을 때였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을 그 선택지를 갖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미술로 해서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과 하나는 건축 쪽으로 가서 건축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미술 쪽을 선택하게 됐죠. 이게 중학교 때. 네네네. 정확히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진로를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네네네. 뭐 따로 이제 그렇게 또 수업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흔히 말하는 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기라는 걸 보잖아요. 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또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입시를 위한 그림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시 미술 학원을 다니게 됐죠.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능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돈이 없으면 못 가르친다. 집에 돈이 좀 많으셨다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긴 하시는데요. 실제로 미술학원을 다니는 이제 지금의 또 친구들 봐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미술학원을 들어가게 된 계기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있던 담임 선생님께서 그 소개를 시켜 주셔가지고 그 자기 친구가 미술학원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저와 친구 몇 명이 가서 약간 이제 그런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다른 학생들 모르게 좀 약간 좀 디스카운트된 그 비용으로 학원을 좀 다니게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가능성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 학원을 빛내줄 사람이다라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좀 많은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시절에 그 신림 7동에 살았었는데 네. 흔히 말하는 현재도 그 동네 지명은 이제 난곡동이라고 네, 난곡.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난곡동을 절대 난곡동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네. 그 낙골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달동네가 있었지만 물론 저는 달동네는 아니었는데 제 친구들이 다 달동네이고 또 그렇다고 저도 뭐 가정 환경이 이렇게 뭐 넉넉한 편은 아니다 보니 그런 거에서 오는 좀 약간 어린 시절부터 약간 그런 좀 불합리한 일들을 학교에서부터 좀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예. 그 학교 선생님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좀 부조리한 일들을 좀 많이 당하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반발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울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 주위의 친구들도 다 그런 뭐 가정 환경들이
그렇게 흔히 일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고 있다 보니 좀 질풍노도의 시기가 좀 더 세게 휘몰아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 게, 뭐, 저도 아마 비슷한 시기, 저도 이제 구로동에서 살아서 그南国동 쪽 이쪽으로 구로동 쪽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에 저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안으로 사귀는 편이었는데, 우리 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느끼고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술적인 기질이 좀 그 안에 같이 녹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좀 더 민감한 정서라 그럴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수성도 그 당시에는 되게 좀 더 예민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저의 그런 것들을 달래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거였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그 당시에도 그 무료로 뭐 빌려주는 그런 조그만 실제로 뭐 도서관은 아니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그런 책방 같은 곳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예, 새마을 문고 비슷한 게 네네네. 있었죠. 예. 그곳에서 늘 들러서 그곳에서 다양한 책들을 이제 접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저희 이런 감수성과 그런 것들을 좀 더 키우고 이렇게 예민하게 해주는데 좀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지금은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직 그에서 처음 읽었던 책도 정말 선명하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뭐였는데요? 그 도서관에서 처음 빌려서 읽었던 책이 난쟁이 가서 어울린 장봉이었습니다. 조세희 선생님의. 네네. 네. 책도 또 그런 책이었네요, 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목이 좀 재밌었다는 이유로 골랐던 것 같은데, 물론 내용은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책을 골랐던 그 기억은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더 그래서 그런지 네. 몰라도 그 책에 대한 기억이 좀 선명한 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능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도 밀어주시고,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부모님께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안 된다고 얘기했은 적은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냥 뒤에서 그냥 잘 지켜보시면서 믿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서는 이제 특히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정신을 확실히 차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제가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또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또 이분들의 또 이렇게 저희 부모님의 그 당시에도 참 고단한 삶에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구나를 좀 깨닫게 되면서 그때 좀 열심히 좀 학창 시절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시면서 이제 대학은 이제 전공은 들어가서 미술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졸업하시면서 네. 이제 졸업하고 나서에 이제 보통 미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코스라고 그럴까요? 무슨 뭐 대회 국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도전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길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길로 생각을 하시고 나가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게 원래 꿈이 이게 미술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의 뭐 대학들과는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정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잘 전달되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도 부족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뭐 국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국전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좀 안 좋은 소문들, 비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졸업하기 얼마 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그 당시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이 졸업하고 5년이 지나도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내가 그때는 너희들을 인정하마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딱 졸업을 하자마자 확실히 깨달았죠. 이게 어떤 예술 활동을 이어간다는 게 이게 정말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이게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완전 이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런 곳에서 진짜 5년을 버틴다는 거는
진짜 정말 엄청난 대단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실제로도 아마 제가 그때 알기로는 매년 전국의 미대생이 한 3,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나면 그 중에 한 80%가 다 탈락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일을 찾아 나서거나 다른 일을 뭐 이렇게 회사 취업하거나 뭐 하는 건데 그 5년 내에 그 3,000명의 졸업생 중에 80%가 떨어져 나가고 그 남은 20% 정도가 다시 5년이 지나면 그 20% 정도에서 다시 또 한 70%에서 80% 정도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떻게 잘 버티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틴다는 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말 집에서 밀어주고 내가 특별히 경제 생활을 안 해도 내가 그림 그리는데 전념할 수 있게끔 딥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다든가 아니면 진짜 굶어가면서라도 나는 이거 아니면은 도저히 내 갈 방법이 없어라고 해서 밀어붙이시든가. 선생님은 어느 쪽이었던가요? 저는 후자였던 것 같죠. 물론 뭐 집에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진짜 흔히 말하는 룸펜이 돼서 그냥 뭐 예술을 하겠다 하면서 뭐 아니면 또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어디 야상 있고 산에 짱 박혀가지고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예술 활동 이어나가는 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저를 알려야 되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전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그런 경제상적인 것도 좀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내가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그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면서 흔히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좌충우돌로 이렇게 좀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뒷배경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미술에 대한 뭐가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약간? 그 예술이라는 게 물론 저와 같은 그림 쪽만 아니고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예술가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 자기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의미들을 어떤 의미 있는 유형적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전 예술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나의 예술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거나 뭐 또 아니면 그것들이 더 확장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에서 처음에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네, 그 외에 좀 더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의 어떤 재미난 점들이 또 많이 있는 것들이 예술 활동이니까 그 예술은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을 정확히 짚거나 아니면은 뭐 표현하거나 그 꼬집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술 활동이 예술 활동만이 또 그런 것들을 또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한테는 정말 되게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은 진짜 젬병이라 좀 무식한 질문으로 좀 드릴게요. 예.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술이 어떤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면 좀 아주 투박하게 나눈다면 순수 예술과 참여 예술로 보통 나눠지는데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다 이런 것들은 참여 예술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어떤 장르에서든 가능한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영국에 있는 그 작가의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그 실제로 보면은 뭐 중세시대부터 그려오던 그런 그림들에도 상당히 그 사회 비판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그 현 시대의 상황을 좀 비꼬거나 관조하거나 뭐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그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로 계속 옮겨오면서도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변형되고 변화돼서 뭐 커뮤니티 아트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 참여적인 어떤 그런 예술 활동으로 이제 진화를 해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제 활동의 성격과 이 범위가 좀 달라질 뿐인 거지 예술 활동의 근간은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미술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작품으로 이야기를 던지고 그러면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그 변화라고 하는 것도 다양하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참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그러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인지 한번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원곡동에 여기 안산 그 이주민 분들이 많이 계신 원곡동에서 한 10년 정도 그 예술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은 이주민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저와 같은 다른 작가들, 그 외국에 있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그 예술가와 이주민 분들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예술 활동들이 좀 많이 벌였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원곡동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뭐 안산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어떤 느낌이거나 영향을 주는 동네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좀 그 이주민 분들을 정말로 좀 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 그런 편견들도 좀 많이 계셨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원곡동에서 20년 동안 이주민 분들과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예술 프로젝트로 전환시키면서 이주민 분들이랑 하는 예술이 이주민 분들만과 예술가만의 어떤 그런 교감이 아니라 그 외에 이 원곡동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일반적인 이제 시민들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씩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문화 특구로 지정되고 이제 또 특히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도 많은 젊은 커플들이 그런 다문화 음식을 즐기러 안산의 원곡동으로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많이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의 하나의 뭐 조금만 뭐 일환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근데 그게 나한테 돈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치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자, 근데 어쨌든 그림이라고 하는 걸 그리면 그 남잖아요. 그림이 뭐 1호, 2호 뭐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던데, 그걸 하려면은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전시회도 정기적으로 열어줘야 되고. 그럼 자금은 어떻게 모으세요? 처음에 이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쪽과 전혀 상관없는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조금씩 그 알바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는 처음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결이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탤런트를 갖고 이 좀 돈까지 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또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예술 프로젝트나 예술 뭐 교육 쪽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그런 수입을 이제 경제 활동을 좀 영위하고 작품 활동하기 위한 수입들을 조금씩 벌어들이는 그런 형태로 좀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내가 저축을 하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예금을 해놓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냥 단순하게 배 곪지 않고 버티는 정도. 속된 말로 딱 심플하게 얘기하면 배 골지 않고 그냥 1년 그래도 버티는 정도, 늘 그렇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예술가들한테 이중 감정이 좀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예술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쪽에 타협하지 않고 꾸준히 내 세계를 이끌고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성공 케이스를 좀 보여줘야 뒤에 오는 후배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아까 뭐 80%에 또 80%에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 자체가 현실이라는 걸 무시를 못하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슨 모델이 따로 없을까? 성공도 하면서 그림도 내가 그려서 사회 이바지도 하고.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사례를 찾아보기도 했고, 또 다른 레퍼런스를 또 이렇게 훑어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좀 사례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도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쉽지, 역시 뭐 이제까지 안 됐던 이유는 또 다 있는 거다라는 또 네, 생각이 들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우리 정재민 쌤이 골라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래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포플레이어가 부릅니다. Why can't wait till the morning? 왜 아침까지 기다려줄 수 없었나요?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제목처럼 어떤 사랑하는 여인과의 어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리움이죠. 그리움이고 상대방을 향한 그리움과 네, 외로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hy can't you wait till morning? We can talk about it then. 'Cause I had a drink too many. My troubles, well, I ain't got any. Why can't you wait till daylight? 'Cause things will seem so much clearer then. I'm tired and my eyes are weary, and I just want you lying here with me. So close your eyes, I'll make it oh so nice. Now I don't wanna think about what we've said, no. And I don't wanna know why we hurt ourselves, 'cause I just wanna hold you so close to me. Yeah. You know it'll take care of itself. When I wanna sleep, I wanna sleep. Let me sleep. Why can't you wait until next time? 'Cause that time may never come. Stay here with your arms around me, 'cause you're going nowhere without me. So close your eyes, I'll make it ooh so nice for you. I'll make it nice for you. Oh, let's wait until morning. I'll make it so nice, so nice, so nice with me and you. Let's wait. I don't want to get everything. I wanna wait.
단원 FM은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에게 마이크를 대어주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방송국입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소위 실격당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좀 더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의 목소리가 모여져야 되겠지요. 저희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후원까지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우리 정재민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앞에 전반부에서는 이제 미술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단원 FM에서 방송하고 계신 것도 노래에 대한 거고 그리고 좀 얘기하시면서 미술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학생 때부터 있었어. 지금도 거의 아주 깊은 수준의 전공자의 수준까지 가 계신데 미술과 노래 어떻게 연결될까요? 연결 지점은 어떤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닮은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그림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듣는 거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 한 노래에 아니면 또 하나의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당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각이 느끼는 느껴지는 보여지는 것들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음악과 미술은 그런 점에서 거의 교집합이 좀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음악에 좀 많은 관심을 또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어떤 그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변했다라기보다는 네. 더 계속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느낌의 음악을 좋아했다라면 이제 그 음악이라는 것 자체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특히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 보컬이 어떤 목소리냐, 이 보컬의 어떤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끌리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음악 역사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에 대한 전 노래를 한번 습렵을 해본다든가 이런 쪽이시란 건가요? 그거는 기본이죠. 그거는 기본이고 모든 앨범을 다 들어서 모든 노래 다 들어보려고 하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추구하는 지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앨범이 나오면서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좀 즐기는 편입니다. 아니 저는 학생 때 제 학창 시절에는 팝송이 이렇게 유행이었거든요. 워크맨에다가 팝송 듣고 막 따라 부르고 그래서 영어로는 못 적으면 한글로 발음 적어가지고 막 외우던 시대였는데 지금 방금도 이제 불러주셨던 해주셨던 Why Can't Wait Till the Morning 이 연애시 같기는 한데 이걸 가사를 알려면 이 가사를 다 해석하고 외워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노래를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쏟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는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힘이 이게 약간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어떤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단에 더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되게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이제 음원들이 있고 인터넷 통해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만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전부 테이프 아니면 CD로 구입을 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거 돈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거 구입해야 하고 들으려면. 그러기 위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미술재료 구하기 위해서 알바하시고 네. 테이프 사기 위해서 또 알바하시고. 네네. 그렇게 모아놓은 앨범과 CD는 지금도 다 보관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처음에 좀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재생시킬 기기들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점점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래도 좀 가지고 있을까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스트리밍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오히려 이 스트리밍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저는 뭐 그게 뭐 아무리 좀 추억의 물건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크게 뭐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다 처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싹 처분해 버리셨겠네요. 네,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은 노래도 좋지만 그 노래를 온전히 즐기기 위한 장비에 대한 또 욕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장비가 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특히 스피커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그러니까,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도 이제 좀 큰맘 먹고 하나 또 장만한 스피커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주 현재까지 아주 만족하면서 네, 듣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대만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금액대가 그때 샀을 때가 한 18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준수하네요. 180만 원.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뭐 최선의 뭐 또 실제로 정말 뭐 원래 남자가 가장 가지지 말아야 될 취미 중에 하나잖아요. 음악이. 그렇죠. 음악 그리고 사진 그리고 낚시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비빨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음악은 장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달라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정말 엄청나게 경제적인 뭐 진짜 좀 풍족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현재 가진 상황에서 최선의 베스트를 찾는다가 제 또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또 네. 공감합니다. 아까 사진 말씀하시길래 좀 찔렸어요. 제가 와이프 몰래 렌즈 사대느라고. 네. 자, 그렇게 음악에 대한 또 관심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음악도 그림도 그리시는 차원 한편으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렇게 애호를 하시다가 단원 FM이 생기면서 방송을 맡아야겠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좋아하시던 음악, 아니 미술로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미술에 대한 소개도 계속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노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라디오 DJ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요. 근데 왜 음악을 선택했냐고 생각하면 처음에 제가 음악에 정말 더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된 계기가 특히 중학교 시절로 기억하는데 늘 저녁 6시에 시작하던 그 배철수 님의 음악 캠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기억의 잔재가 좀 계속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알게 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면서 그런 음악을 통해서 제 삶이 그래도 조금씩 더 변해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좀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음악을 트는 방송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회째 방송하고 계시죠? 지금 한 60회 좀 넘은 것 같아요. 60회 정도. 네네네. 네. 자, 60회 정도 하시면서 주로 소개했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의 분야셨을까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장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가요 음악도 물론 조금씩 성공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팝송 위주가 많은데 팝송에서도 물론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더 좋아하는 장르라면 약간 R&B 계통, 재즈 계통이긴 한데 근데 그 외에도 좀 더 뭐 제가 뭐 좀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 또 좋아하는 것들 들려드리기 위해서 뭐 메탈부터 뭐 메탈들도 있고 하드락도 있고 뭐 락발라드도 있고 뭐 그리고 재즈 중에서도 뭐 피아노 재즈 뭐 아니면 뭐 그 트럼펫이라든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좀 다양한 장르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근간은 제가 듣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랑 이제 전제가 붙죠. 네. 아니 보통 좋아하면 그래도 분야가 하나 꽂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노래도. 예를 들어서 뭐 락이면 락에 꽂히든가 재즈면 재즈에 꽂히시든가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주 범위가 넓게 다 좋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티스트별로 좋아하는데 그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과 특성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떤 하나의 장르에는 좀 묶이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아티스트가 뭐 처음에는 R&B로 시작했지만 또 지금은 뭐 기타리스트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처음에 뭐 보컬리스트였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그 메탈로 약간 뭐 또 이렇게 전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갑자기 또 이렇게 재즈한 음악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 개념으로 좀 접근하다 보니까 더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단원 FM에도 음악을 내보내는 방송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송들은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장르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폭넓게 방송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뭐 그냥 같은 우리 동료로서 혹시 다른 이제 대너 FM 다른 프로에서 진행하시는 방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는 단어 FM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은 처음에는 다 모니터링 했었고요. 네. 지금은 뭐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래서 조금씩 들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틀어주시는 네. 그 어떠세요? DJ분들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되게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음악을 트시는 라디오 DJ 분들은 그러니까 좀 자기 브랜딩화, 좀 시그니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분들도 좀 정확한 장르의 어떤 하나의 장르 위주의 음악들을 선곡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이제 그러니까 각자 호불호는 있겠지만 호인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뭐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 선곡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다른 방송 하시는 분이 막 노래 소개하고 이제 가수에 대해서 소개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딱 느껴보면, 그분들의 내공과 나의 내공과 이렇게 좀 부딪히기도 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시나요? 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뭐 그런 정보들은 뭐 또 다 완벽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걸 알고 있는 정보들이 어쨌건 뭐 그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아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가끔씩 뭐 사실이 아닌 경우 아니면 조금 약간 왜곡된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요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관심 갖고 좀 팔로우하고 있는 싱어가 있다면, 음악이 있다면 어떤 분야 가실까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지금 2명인데요. 네. 한 명은 이제 조나단 버틀러와 그 빌 에반스라는 아티스트를 지금 요즘 들어 유독 특히 나시 때문인지 더 좋아하게 됐는데 이 조나단 버틀러라는 아티스트는 일단 출신부터가 좀 되게 좀 흥미를 가지게 됐었어요.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아티스트인데 근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R&B스러운 이제 앨범을 발매했었는데 근데 원래 또 기타리스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기타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멋지고 그리고 그분 보컬리스트로서도 되게 매력적인 보컬이긴 한데 그분만의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 약간 그 아프리카 바이브가 좀 또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연주곡에서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또 좋아하는 이제 그 재즈 피아니스트 이제 빌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참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재즈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결말이 그분의 그 생애에서 보면 또 약간 글루미한 또 그분들 또 그 결국에는 자살로 이제 마무리된 짧은 생을 마감한 하지만 이제 천재 그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빌 에반스의 그 편곡들을 지금의 많은 오히려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빌 에반스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그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그 피아니스트의 약간 클래식을 많이 접목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 자기화 시키는데 되게 좀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아티스트였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진한 우울감이 결국은 좀 자기의 삶을 갉아먹은 이 케이스여서 좀 안타까운 아티스트인데 근데 그 사람의 그 아티스트의 음악은 뭐 아직까지 계속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음악가들의 어떤 스토리, 삶의 스토리가 또 선생님이 음악을 선택하시는데 좀 중요한 또 선택 요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한테는 어떤 스토리가 있으실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한 시간에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이 음악가들이 내한공원 오면 쫓아다니고 하셨나요? 거의 그러진 않았고, 근데 제가 늘 매년 가고 싶은 페스티벌은 있습니다. 뭐 자라 페스티벌이요? 아니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아, 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늘 가고 싶은데 늘 티켓팅에 실패하거든요. 그 서울 재즈 페스티벌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표를 구하기가 뭐 거의 하늘의 별따기여가지고 늘 매년마다 시도하지만 동시 접속하는데 안 되는. 네네, 그렇죠. 진짜 그래서 늘 가고 싶지만 늘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자, 음악은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전시, 특히 미술 전시 같은 경우는 주로 무료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무료가 많은 거는 전시보다도 거기서 작품을 판매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무료라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발 보아 달라는 의미가 더 큰 건가요? 그런 개념보다는요. 예. 작가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이유는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멜로디가 있고 어떤 가사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전시도 그 작가의 그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머릿속에 있던 무형의 어떤 의미들을 그 유의미한 의미들로 이제 바꿔서 이제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의 어떤 그 예술가로서의 철학과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보이는 거죠. 근데 그 작품이 팔리는 거의 문제는 실제로 뭐 그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다면 일반인들에게는 판매하지 않지만 미술관에서 이제 그 작품을 사기도 하고 이제 소량품으로 사기도 하고 그것도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아트페어라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온라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로 자기 작품을 팔고자 하는 예술가들은 이제 아트페어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이죠. 네. 아니 그 왜 예술가들이 자기만의 어떤 자존심이라 그럴까? 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강의하는 사람들은 강의료가 자존심이 있듯이 특히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작품값이 얼마에 매겨지느냐도 하나의 자존심에 저거 있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 전시회를 지금까지 개인 전시회를 좀 꽤 여셨나요? 개인전은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뭐 다른 단체 기획전은 뭐 좀 많이 했죠. 네. 네. 그럼 이렇게 전시회를 열 때마다 나름대로 이번 전시회 때 내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구현하고 싶은 주제가 딱 이런 게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좀 작업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전까지 했던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 어린 유년 시절의 어떤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어떤 뭐 좀 약간 좀 울분과 약간 이런 것들이 쌓였다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좀 페르소나화 시키는 좀 오히려 영웅 캐릭터, 히어로 캐릭터들에 좀 많이 좀 빠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크릴화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스토리화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가지지 못한 것들을 좀 더 어떤 제가 지정한 어떤 다른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로 이제 해서 좀 약간은 조금 코믹스럽고 너무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좀 풀어내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전시할 때는 그런 작품들이 몇 점 정도가 최소한 돼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한 15점? 최소한 15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한 20점 좀 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간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럼 지금까지 작품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크기였어요? 큰 거는 한 200호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여기 스튜디오로 보면 여기 저 끝에서 여기 단원 FM 이거 플랜카드. 플랜카드 끝 정도 되는 벽 크기 정도 되겠네요. 대충 보면은 한 4m? 네, 그 정도 되는 작업들도 했던 것 같고. 와. 뭐 작은 거는 뭐 1호 흔히 말하는 이제 1호 그 우편 엽서 크기 정도에 네. 했던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잘 하진 않지만 그런 건 이제 소품의 개념이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많이 그리는 호수가 한 100호 사이즈라고 해서 네. 한 그 100호 사이즈에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작품들은 예를 들어서 뭐 판매가 안 됐다. 네. 뭐 그러면은 다 어떻게 보관을 해요? 어떻게든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따로 비용을 지불해서 창고를 빌려서 그 보관하고 있는 작가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창고가 수장고처럼 뭐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나중에 보면 작품이 상하기도 할 텐데 그것도 다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팔리지 않는 작품들이 있을 거고 그 작품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기에는 계속 작품은 쌓여 나갈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관하실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뭐 창고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 뭐 개인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작업이 너무 많다는 경우에는 아예 그 그림만 떼가지고 이제 말아서 이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님도 그런 좀 보관하고 있는 작업들이 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때 좀 많이 팔기도 했고, 네. 또 뭐 선물로 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별 희한한데 저희가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그 희한한데 그런 관심이 좀 있어. 아니 뭐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아크릴화. 요새 의외로 아크릴화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개취라고 하죠. 개인적 취향인데, 그러니까 유화적 물성과 아크릴의 물성은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성과 유성이냐의 차이인데, 근데 제 성향에는 이제 아크릴의 물성이 좀 더 맞기 때문에 이제 아크릴을 선택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신다. 그렇죠. 네. 네, 아주 환상적인 궁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듣는 음악 따로일 것 같고, 저녁에 듣는 음악 따로이실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고.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 또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듣는 음악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기분일 때는 이런 음악 들어야 돼. 네네네. 그거 좋네, 진짜.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면서 그나마 좀 장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름 알고 있는 곡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제 상황과 뭐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선곡의 좀 바리에이션이 좀 넓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이제 노래나 음악은 또 젬병이고 그림도 젬병이니까 대신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어떤 풍경이나 기분이 있을 때 이때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시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떠올리는 편인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참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음악은 그게 다양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때그때 맞는 거를 집어서 표현하고 또 듣고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뭐 가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얼마 전에도 요번에 그 우리나라의 아주 진짜 정말 경사 그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으셨지만 그 전에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밥 말리라는 그 음악 아티스트가 문학상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문학상에 이게 접근하는 게 맞냐 아니냐라고 따졌던 적이 있었는데 전 뭐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실제로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와 글은 그게 음악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 특히 진짜 시처럼 들릴 때도 있고 또 어떤 하나 소설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재민 선생님 제가 인사만 나누고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좀 조금이긴 하지만 우리 정재민 선생님의 어떤 예술 세계를 조금 엿본 것 같아서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재민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종종 앞으로 또 깊은 얘기를 사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좀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민 선생님께서 선택해 주신 노래 마지막 띄우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부릅니다.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이렇게 우린 멀리 있지만
모습 그릴 수 있어. 저 밤하늘에 우연히 그대의 모습이 내 맘을 적시고 멀리 사라져. 나 그대와 함께 있을 때 난 알 수 없었지. 무엇이 내게 소중한 것인지. 언제나 그대와 있을 때 난 깨닫지 못했지. 내 삶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장미보다 더 귀한 그대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으리. 나 그대와 함께 있을 때 난 알 수 없었지. 무엇이 내게 소중한 것인지. 언제나 그대와 있을 때 난 깨닫지 못했지. 내 삶의 의미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모든 걸 이해할 것만 같아. 나 그대 위해 모든 걸 다 바칠 수